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부정평가보다는 긍정평가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27%, 그리고 부정평가는 63%.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지지율,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지율은 20% 후반. 비슷한 여론조사 MBS라고 하는데 그쪽도 비슷한 수치더라고요. 조사 일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에서 했고요. 그리고 전화면접 100%,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조사 일시는 20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검찰 무혐의 결론 뉴스가 전해진 게 21일 저녁이었습니다. 온전히 반영됐다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었겠다. 온전히 반영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직전에 했던 다른 여론조사들, 근데 그 미디어 리서치가 했던 조사, 그리고 그 앞에 또 했던 리얼미터 조사, 이런 것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가? 참 그 원인을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갤럽이 늘 하고 있는 얘기는 1등이 경제, 민생, 물가. 이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 여당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4, 5, 6, 7, 8, 5개월 동안 30%가 무너져서 바닥권을 치고 있다. 30%를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데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원인은 경제, 민생, 물가라고 다 이미 나와 있다. 거기에다가 어제 이제 그 한국은행 이창용 그 은행장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3.50%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해버렸습니다. 떨어질 거란 기대도 있었는데.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낮췄으면. 실제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너무한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85조 5천억, 그래 1,886조였는데 그것이 워낙 고금리이다 보니까 이제 1분기에 한 3조 천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13조 확 늘어가지고 1,896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한국은행이 지금 한은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1,896조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옆에 자영업자들 빚까지 더하면 2,580조가 됩니다. 얼마라고요? 2,580조. 2,580조. 그걸 실질 가계부채라고 그래요. 작년 말 기준으로 2,573조. 그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당장 다 나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2,573조인데 적어도 2,580조는 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 일반 서민들, 중산층, 그리고 자영업자들이요, 지금 연체율이 10%를 넘어서고 폐업률이 그렇게 엄청나죠. 엄청나게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민심이 지금 바닥권이에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등 따쓰고 배불러야 국민들이 대통령도 눈에 보이고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행 설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주담대가 계속 는다. 이분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혹시라도 지금 서울의 집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 여기다 불을 제공할까 봐 겁난 것 이창용 은행장이 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왜 그대로 3.50%로 하기로 했느냐. 바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지금 영끌하고 비투를 해서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 풍조가 다시 불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 부득불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문제는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돌지를 않고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장사도 되지 않는 데다가 고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금리를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버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1분위는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10가구 중에 6가구 그리고 중산층도 5가구 중에 1가구는 지금 적자 살림이에요. 완전히
알뜰하게 아끼면서 사는데도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다시 빚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집권 여당이나 정부나 머리를 삼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능력들이 없는 건지 난 보면 정말 한심해요.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4, 5, 6, 7, 8 총선에서 그렇게 대패를 하고 예.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역시 바닥권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는데도 지금 한동훈 신임 대표도 보면 뭐 기껏 얘기하는 게 금투세 이것이 민생의 전부인 것처럼 금투세 폐지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그건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예.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럼 전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일단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독립성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제 좀 정부의 고관을 좀 풀어가지고 내수 신작을 하는 게 어떤가? 아니죠. 정부의 고관 풀 게 없잖아요. 지금 국가 채무가 네. 작년 말 기준으로 1,226조. 야. 이 국가 채무예요. 예. 당장 이 우리 국가가 계산해서 갚아야 될 돈이 그만큼이나 돼요. 국가 부채가 아닙니다. 가령 연금 부채라든가 공무원 연금 부채, 군인 연금 부채를 다 포함하면 그거 빼고도 엄청나요. 1,200조 원 말씀. 당장 지금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부채만 1,226조예요. 그러면 정부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GDP의 50.4%라 된단 말이에요. 예, 국제적으로 40% 권유하는데. 예, 이러니까 확 나간 겁니다. 이러니까 고가를 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 윤 대통령이 나는 집권 첫날부터 일자리를 만드는데 올인을 했어야 됐다. 비즈니스 라운드 가령 기업체의 회장들 사장들을 예.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래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아,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예. 국민 소득이 늘지 않고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재정을 100번 푸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죠. 10배, 100배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실제 노동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계획은 문자 그대로 가령 노조를 설득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진보 정당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래서 어려운 참 문제인데. 딜레마가 보통 딜레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마뉘엘 마크롱 같은 경우는 첫 한 해 400회나 되는 예. 대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개혁에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듬해 다보스 포럼에 프랑스가 돌아왔다. 예. 이 연설 제목이 그래요. 프랑스가 돌아왔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하는 말이 다시 뭐 지금 그 트럼프가 늘 하는 말이 그거 아니 매가 아니에요. 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한국이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총리께서 뭘 예. 하시고 기재부 장관께서는 뭘 하시고 집권 여당의 그 수많은 인재들은 지난번에 총선 때 얼마나 많은 인재를 공천을 했습니까? 그 수많은 인재들은 뭘 다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일자리야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또 뭘 하시는지. 예. 대통령께서 지금 요사이는 안보 강조한다고 한참 바쁘시던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건 이제- 외부가 뭐, 예. 네. 사실은 이 시간에 저희가 안보 문제도 저희가 얘기했어야 예. 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핵심 경제 부분 얘기를 하느라 저희가 좀 시간을 할애했고요. 정당 지지율 저희가 살펴보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갤럽 조사고요. 국민의힘 32, 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이 지지율 역시 MBS 조사 비슷하고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비슷해졌네요, 이제. 저게 다 약간씩 컨벤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국민의힘도 지난번 7.23 전당대회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대한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벤션 효과는 일정 부분 있었고 또 이쪽도 뭐 확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대표는 그 이재명이다. 그리고 거의 뭐 일극체제다 이런데도 역시 이 대표로 취임하면서 예. 연설이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나는 이재명의 연설은 야 이렇게 바뀌었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먹사니즘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 연설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 한번 다시 한번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이 정부 여당을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다시 뛰자.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다. 아. 계속 이런 거예요. 예. 성장이 우리를 그 자유롭게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성장을 해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기본 사회 취지가 성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 똑같은 그 좋은 그렇죠.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러지 그게 기본 사회다. 예.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소득, 기본 금융입니까? 그 예. 기본 주택. 맞아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하. 쉽게 말하면 중도층으로 외인을 그만큼 넓히겠다. 이런 이제 계획 아래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아마 그런 것이 나는 이번에 민주당의 지지도를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잠시만요, 변호사님. 그러면 지지 여부와 별개 호감 가는 정당, 비호감 가는 정당 보면서 예. 그 지표 보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감 간다 39, 호감 가지 않는다 52, 조국혁신당은 간다 32, 비호감 54, 국민의힘은 간다 32, 비호감 60, 개혁신당은 호감 간다 18, 비호감 64.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긍정은 그렇다 치고 비호감 부분이 60% 높다는 부분, 개혁신당은 호감 부분이 상당히 낮네요.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윤 대통령의 경우에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 보면 윤 대통령만 딱 떼놓고 보면 예. 긍정보다 부정이 곱하기 2하고 플러스가 한 0.5가 되십니다. 예. 이러니까 2.5배예요. 이런 경우는요. 가령 외국 같으면 아마 하야 요구까지도 받을 겁니다. 그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나는 집권 여당이 너무 좀 여유를 부린 거 아니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면 호감이 간다가 좀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예, 저게 저는 지금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 여파가 아직까지 가는 거예요. 표를 줬으니까 예. 일단. 그런데 하나 명확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지 세력보다 반대 세력이 늘 훨씬 많다. 그러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허약한 친구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아닐까요? 아니죠. 예.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들이 소명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명의식 없이 예. 입신영달만 생각해서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을 때는 아주 겸손을 떨다가 언론이 다 물러나고 나면 온갖 이 광포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을 합니다. 나는 수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판에 정말 이 물갈이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물고기도 아닌데 물갈이 하면 좀 표현은 이상한데 새로운 인물. 정말 물갈이를 한번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총선 때마다 저도 해요. 그래서 누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더라도 한번 제대로 물갈이를 하면 그 정당이 완성을 할 텐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은 그 앞에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그대로 다 내놓았어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네. 비명 행사를 시키면서 비명을 원내대표를 지낸 세 사람이 이번에 다 낙마를 다 했습니다. 홍익표는 자신에서 스쳐 올라가서 낙마를 했지만은 아예 공천을 못 받은 경우들이 있었죠. 예. 예. 홍영표나 이 박광호는 공천 자체를 못 받았잖아요. 예. 이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진짜 황당한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 인물들이 대거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예.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좀 생각이 짧았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긴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표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 예.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보냈고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상품은 잘 내놓는 것 같은데 큰 상품에 보수에 큰 상품이 없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달 됐으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예. 아직까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리포트도 내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낼 만한 어떤 그 성적을 뭐 점수가 잘 나오도 혹시 못 이 나오든 얘기인 거예요? 이게 시험지가 있는데 지금 한 개 백지답안지는 냈다? 한 개. 예.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쫓아내고 김상훈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 체제를 완고히 탁 튼튼하게 만들고 예. 그다음에 한 거라고는 역시 그 앞에 미리 얘기를 했던 그 최상병 특검법 그거 발의하고 비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금투세하고 예. 막 교환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빅딜 그래서 하자. 이제 예.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표회담을 뭐 하겠다 이러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이제 이재명 걸려가지고 대표가, 예. 27일까지는 꼼짝을 못 하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시간을 버렸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은 그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논의해보자. 이거 두 가지를 좀 같이 그래서 해보자 이 이제 얘기. 빅딜. 거기에다가 네. 지금 그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예. 이 대중 앞에 참 이 처신하기도 어려워요. 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각을 세우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그 이제 그 또 다른 타이틀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점수를 못 주겠다. 예,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이 고심이 클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내가 감아 보기에요. 가장 예. 큰 문제는 한동훈 대표 옆에 벌써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발 사람을 좀 가려가면서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고운 사만에 드리겠습니다. 없어야 된다는 인물이 보이신다고요? 혹시 최고위에 보이신다는 말씀이세요? 뭐 최고위든 어디든 말입니다. 주변에? 내가 이 정도 이상으로 말을 하면 예. 당장 또 사람들이 씹어댈 거고 이게 예. 필요한 것은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권력의 옆에는 가장 그 필요한 사람이 쓴소리를 해주는 레드 팀들, 쓴소리를 해주는 팀들 예. 그리고 정직 그 쓴소리 해주는 팀들이 사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 권력자를 보필을 하는 거예요. 전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누구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고 그럼 어떤 조언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무엇이 가려운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한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와는 거리가 너무 먼 정치를 해요. 아직까지는 셀럽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작은 상품들 금융투자소득세나 아니면 전기료 취약층에게 감면 지원해주자 뭐 이런 얘기들 발빠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거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방패를 해줄 거면 제대로 해주던가 아니면 또 당내에서는 아니 국민 여론을 전달할 거면 전달을 해주던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깨놓고 말해서 독립기념관장에 그리고 한국과학중앙연구소에 문제적 인물을 뭐 그 두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적 인물을 근데 김영석하고 김낭년이라는 분 야당에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제적 인물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인사 참모들에게 인사를 담당하는 참모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사람이 한국과학중앙연구소에 임명을 할 분이 그렇게 없느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는 이런 여론, 그럼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당내 여론도 있고 그 여론을 전달하든지. 아니 왜 이런 실족들을 계속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 이종찬 그 광복회장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아주 심하게 내가 비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자꾸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김명석 교수라든가 김낭현 씨 같은 분이 정말 그게 꼭 책임자 같으면 저라도 변호를 하겠어요. 무슨 소리냐. 이분은 그게 정말 적합한 분이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시비를 딱 걸기 알맞는 분들만 그럼 그 전에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전에 보수든 진보 정부든 그러면 일단 여론이 나쁘면 일단 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자진 처리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 하나 임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장관들도
장관들 임명하는 것도 늘 보면 나중에 보면 늘 문제적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그 인사를 이번 또 간이 총선 지나고 나서 가장 큰 인사가 있었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뀐 것.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나는 안보실장을 군사 전문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분을 다시 그쪽에 앉힌 것은 난 그건 아주 잘했다고 봐요. 예전부터 왜 외교안보실장은 안보 인사를 안 앉히느냐 그 얘기 하셨어요. 국가안보실장에 군사 전문가가 앉아야 되지. 북한 무기 체계도 잘 모르는 분을 거기다 앉혀놓으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정의용, 서훈 이런 분들. 서훈은 뭐 남북대화 전문가죠. 그래서 그런 분을 거기 앉혀놓으니까 늘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번에 일단 안보 전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 안보 전문가가 들어가니까 신원식 장군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건 안심을 하겠는데 왜 하필 국방부 장관 임명 8개월 만에 글로 또 옮겨가지고 저것도 그리고요. 장관을 그렇게 옮기고 그리고 경호처장을 또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경우는 저는 이번에 또 처음 봤어요. 그런데 뭐 어떻든 그래서 지금 중앙고 임명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든 그렇게 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그 인사를 발표를 하면서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국방부 장관은 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보실장은 이 신원식 장군을 다시 이쪽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안보에 이런 점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사 전문가를 외교안보실장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바뀐 데 따라서 외교안보 특보를 따로 두었다. 뭐 이렇게 친절하게 좀 브리핑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나마 발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견을 여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니까 전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동훈 그 대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통령과 독대를 해야죠. 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같으면 뭐 당정 협의도 하겠지만 당정청 협의 이런 것도 하겠지만 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 바쁘면 꼭두새벽에 가서라도 만나면 되죠. 아침에 티타임 하면서 그리고 사적으로는 뭐 아마 형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20년 이상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꼭두새벽에라도 가서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쫙 살펴놓고 그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뭐 전화 통화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히 우리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좀 불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바로 제발 좀 두 분이 얘기 좀 자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기재에 펴고 있다고 합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펴고 있습니다. 뭐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도 영입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금투세 내가 선명하게 설명하겠다. 다음 주에 유명한 유튜브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 그 지자체장 이 제일 큰 곳이 이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 이 도지사 같으면 도지사 되기 전에 사실 그렇게 대단히 주목을 받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지사 되고 나서도 뭐 대단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김동연 상표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이제 이재명 그 단일 체제, 일극 체제에 그 대들 수 있는 몇몇 뭐라고 할까 지방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질문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민주당 내 대권주자 순위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1등이 물론 이제 표본 오차는 있지만 김경수 21.7, 김동연 20%, 그리고 이탄희 전 의원 7.7%,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7.2%, 임종석 전 비서실장 4.4%, 이광재 2.2%. 예, 계속 이어가시죠. 김경수, 김동연이죠. 네. 김경수, 김동연. 예, 그리고 김부겸인데 저기 한 분이 빠지고 있는 분이 있네요. 이 김두관. 예, 김두관을 여론조사에서 빼버렸네요. 그러네요. 최근까지 예, 전당대회. 예, 김두관 아마 전 경남지사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봤으면 굉장히 섭섭해할 걸로 아마 생각이 넣었는데 제가 설마 기타 인물 다른 인물에 들어갔나?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여론조사라는 게요. 그 순위 이게 그 제시하는 순위에 따라서도 바뀌고 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누가 주목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김기수 같으면 사실은 파묻혀 있다가 예. 이번에 이제 복군이 되면서 다시 신문에 이름이 뜨고 사진이 크게 실렸단 말이에요. 노출 요가죠. 네, 예. 그런데 다 그만하고 자기 상표가 없어요. 문제는 가령 이게 민주당에 있는 여러 분파 세력들, 대표적으로 동교동 그리고 친노, 친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친노와 친문을 뭐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김경수 같으면 친노의 그 적자이면서도 친문과도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네, 이 김경수는 그래요. 그리고 김동연은 또 어떻게 그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가령 민주당에도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확대가 돼서 정치판에서 사라지면 과연 민주당에 누가 튀어오를 건가? 제가 보기로는 나는 김경수 복권을 윤 대통령이 시키는 걸 보면서 난 이런 생각을 문득했어요. 아,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정치적 그 상대방으로서 이재명을 언제든지 버릴 자신감이 생겼다. 예. 그 윤석열이 이재명을 버린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파트너로 봤다고 보십니까? 파트너로 일단은 존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야당의 당 대표를 대표니까. 하고 예. 이번에도 다시 당 대표를 연임을 하고 그것도 그냥 당 대표가 아니에요. 일극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야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당 대표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해도 그걸 무시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10월 달 되면 당장 그 위증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원지법 합의 11부에서 할 대북 그 송금 사건. 예. 이 사건은 뭐 빠르면 내년 초에 아마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많은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 예. 나는 내뿐 아니라 많은 법조 인사들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합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영수회담을 해서 윤 대통령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정을 예. 논하는 위치에 있다면 과연 어느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징역을 4년씩 5년씩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겠느냐. 방금 전 변호사님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영수회담 얘기하셨으니까 예.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열 생각이 없어 보여 약간 축하난도 줬다 안 줬다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만들고 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괴담을 요포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요포했다고 대변인실에서 아주 세게 논평을 냈던데요. 그것 때문에 쓴 돈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윤 대통령께서요. 영수회담을 할 아무런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영수회담이라고 부르는 그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나가는데 카메라를 돌리세우고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A4 용지를 끄집어내서 윤 대통령을 옆에 앉히고 예. 온갖 공격을 퍼부은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딱 당하고 그리고 카메라가 딱 나간 뒤에 그 다음에 한 말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윤 대통령이 7 얘기했다더니 아니 내가 7대 3으로. 내가 윤 대통령 같아서 한마디 했겠죠. 아니 무슨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거 한마디 했겠지만 그런 것을 국민들이 몰라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한번 딱 당하고 나면 신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이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신뢰, 그 신뢰도가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국정의 한 축이니까 어쨌든 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축이라도 예. 저분하고 내가 얘기를 하다가는 예.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면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와 대표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 대표회담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 대표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꾀가 한눈에 우리 보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쉽게 거기에 넘어가려 하진 않겠죠. 부정적으로 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영수회담은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그리고 예.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에게 권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당분간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나봤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한 대표에게 다 맡겨놓고 예. 한 대표와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여야 간에 충분히 정책 같은 걸 협의하도록 그리고 그 정책을 협의해서 갖고 오면 예. 윤 대통령이 보고 오케이를 하면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내가 굳이 만날 이유가 있겠느냐. 만나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자. 알겠습니다. 난 그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따뜻하고 따끔한 훈수 잘 들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